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애당초 정해졌던 시간은 100분이었는데 이걸 훌쩍 넘겨서 156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에 대한 여야 평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정책위장입니다. 자, 정책조정회의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일단 현안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이 종부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법인세 원래 25에서 22% 정도, 3%를 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예.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아무튼 이 중재안을 수용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왜 보류를 한 겁니까? 이게 1% 내린다고 그래서 뭐 상징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법인세 하나 내린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안도 타결이 다 안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예를 들면 이재명 표예산이라든지 또 저희 정부가 좀 해야되려고 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합의점을 아직 찾질 못한 상태에서 네. 첨예하게 이제 여야가 대치를 이루었던 게 법인세 인하 문제하고 또 경찰청이라든지 인사검증단 같은 경우에 대한 예산안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고 의원님, 바로 그 부분 경찰청이나 그 인사검증 예산은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포함이 돼 있던데 일단 예비비로 쓰자 이 중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를 내리면서 또 경찰청에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두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몇 억 정도 되는데 또 인사검증단이 이제 법무부 쪽에 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못 주겠다, 이렇게 깎겠다,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거지요.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의 그 일하는 목이니까 대개 다 지원을 합니다. 이 발목을 안 잡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많지도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뭐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께서 그런 법인세 인하를 1%를 좀 민주당이 양보하고 경찰청이나 인사검증단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예비비로 쓰면 어떠냐라고는 절충안을 내신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안 말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 몇 가지 항목들은 타협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제가 이해한 걸 한번 질문으로 들어볼 테니까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부분에서 아직 조정할 게 좀 몇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조정을 해서 합의가 된다면 1%포인트 인하는 받을 거고 이 조정이 안 되면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류라고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그냥 이게 합의가 됐다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합의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일의 순서는 이런 예산안부터 다 이제 감액과 증액에 대한 것들이 끝나고요. 네. 뭐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서로 좀 절충점이 찾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며칠 더 있어야 아무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여야 원내대표님들의 라인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관련해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거기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상당히 방점을 줬던 어떤 그 지역 상품과 발행 예산 이런 겁니까? 뭐 어느 쪽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막바지에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 드리면. 예. 그건 충분히 그렇기 이해합니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민주당에서 경찰청이나 인사검증단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도와주는 게 옛날에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도 저희가 뭐 반대는 했어도 그렇게 극렬하게 끝까지 막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169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회의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의장님도 직접 참석하셨고 마이크지 그러니까 잡으셨던데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자화자찬 국정 홍보쇼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야당은 늘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저희도 야당 할 때 그렇게 논평하고 또 좀 더 잘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구를 늘상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기가 없어도 노동이나 연금, 교육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대통령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대통령,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어서가 아니고 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이러한 욕을 먹고 정말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노동이나 연금 교육개혁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그 진위를 국민들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박수 치실 거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지금 이제 강론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약간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노동 문제 관련해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그러니까 내놓은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주 52시간제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핵심인데 일단 이게 입법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탄력 근로제인데요. 예.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절에 얼음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여름이 많을 거고 또 외국의 수주 같은 경우를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일감을 받았었을 때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네. 주 51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주에 예를 들면 60시간 하면 그 다음 주에 이 8시간 더 한 거를 그 다음 주에는 8시간 빼서 일하라고는 탄력 근로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만약에 입법 사항이면 그게 국회 통과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던데. 저는 이 산업의 현장, 국가의 이익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탄력 근로제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노동시장의 선진화입니다. 그래서 김성환 정책의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산업계 요구를 아마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많은 근로자들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넘어가면 지금 혹시 밑그림은 그린 상태입니까? 연금은 지금 현재 밑그림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또 저희 당의 원내대표이신 주호영 대표님께서 전에도 공무원 연금할 때 자역위원으로 돌아가셨었거든요. 네.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갖고 계신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야 민간 다 합해서 국회에 내뒀기 때문에 큰 여야의 이견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들은 다 갖고 계실 거로 그러면 봅니다. 좀 약간 거칠지만 내는 돈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타는 돈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 다 하겠다는 겁니까? 문제는 낼 만큼 내고 그리고 받을 만큼 받자는 거예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대개 17, 8% 이상입니다. 이 연금을 내고 있는 게요. 네. 부담률이. 예. 우리가 지금 9%거든요. 그렇죠. 9%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여야 또 국민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겁니다. 내는 돈을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지금 그 말씀은. 내지를 않고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낼 만큼 내고 그리고 또 받을 만큼 받는 것이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연금의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내년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지방 세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사실 이 부분은 지금 2주택자는 8%고요. 네. 3주택 이상이거나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12%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낮추자. 예를 들면 3주택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1, 3% 정도 좀 낮추고 1주택자도 1, 3%인데
낮추자고 하는 건데 이게 부동산이 폭등할 때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집을 내놔라 팔아라 해가지고 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징벌적으로 만들어졌던 일시적인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고 또 이러한 취득세를 많이 내고 다른 종부세 같은 걸 많이 내면 네. 이게 결론적으로 세입자들한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줄어드는 지방세는 보전 방안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시적으로 올라갔었던 세수였었지 그 전에도 요 세율이 그렇게 높았던 거 아니거든요. 아마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급한 게 안전운임제 문제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다 개혁하고 또 뜯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전운임이라고는 이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표준운임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운수회사들이라고 그래서 번호판을 50개, 100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차주가 차를 사옵니다. 그러면 번호판 50개, 100개 갖고 있는 운송회사들이 번호판을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차를 사가지고 집 들어가는 분이 번호판 하나 받는데 2, 3천만 원씩 내고 있어서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개혁적 차원에서 봐야 되겠다. 의원님,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짧게 하나만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연말이면은 일몰이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럼 일단 일몰은 감수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몰과 함께 이러한 시장에 왜곡된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폐지하고 재논의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함께 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별 차주들을 우리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을 보장하고 하는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봐야지 이게 일몰 하나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